믿을 수 없습니다. 감정 따위에 이를 그르치는 한국이라는 민족을 제가 존경하게 되다니요.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한국의 그 정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미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잭 로렌스입니다. 48살 전직 미군 출신 재난구호 전문가죠. 현재는 민간 위기 대응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이 컸어요. 20년 넘게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볐으니까요. 군 생활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죠.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경제 강국이니 군사적으로도 탁월하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기 지도 좀 봐주세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한국 장교들은 서로 한국어로 속닥거렸습니다. 의사결정이 늦었죠. 상관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전장에서는 치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실전 경험이 부족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문화적 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직적인 명령 체계, 지나친 절차 중시,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죠. 한 번은 현지 민간인 구조작전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할머니 한 분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전략보다 감정이 앞선 결정이었죠. 전쟁터에서 감정은 사치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저의 평가는 확실해졌습니다. 너무 감성적이다. 결정이 느리다. 실전 대응엔 약하다. 그 생각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 구호 현장에서 한국 팀을 볼 때마다 열심히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죠. 객관적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2월 6일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잭, 티르키에 대지진이 났어. 7.8 규모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 사라가 튀르키예 앙카라 외곽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였습니다. 곧바로 사라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진앙지능 가지안테프. 사라가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피해는 광범위했습니다. 가봐야겠다. 즉시 결정했어요. 민간 위기 대응 전문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동생이 걱정되어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사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뉴스에선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20년간 쌓은 경험이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동생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엔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튀르키예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공항부터 아수라장이었어요. 구호팀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현지인들은 공황 상태였죠. 저의 군 경력과 국제재난 대응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신속하게 현지 당국과 연락해 사라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했어요. 앙카라 외곽 카티에 구역이요. 아파트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어요. 도로는 갈라지고 다리는 끊겼죠. 결국 이동수단을 3번이나 바꿔가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10층짜리 아파트가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잔해와 먼지, 그리고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살아야. 목청껏 동생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사이렌 소리뿐이었어요. 현장에는 이미 여러 국제 구조팀이 와 있었습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구조팀이 각자의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사라가 살던 건물의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지휘소에 도착해 외쳤어요. 내 동생이 이 건물에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독일 구조대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동생의 이름은요? 사라 로렌스입니다. 미국인이에요. 이 건물 7층에 살았죠. 책임자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자 명단에 없네요. 이 건물은 이미 10시간 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생존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희박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부터 수색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배웠던 원칙이기도 했죠. 최대 다수의 생존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동생이었으니까. 절망감에 시달리던 그때 현장에 새로운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대한민국 구조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팀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분 만에 장비를 설치하고 팀을 분산시켰어요. 현장 정리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내심 비웃었습니다. 늦게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아프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절차만 중시하고 실전에선 약한 모습? 하지만 왠지 그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달랐습니다. 군대식 정확함과 민간 구조대의 유연함이 결합된 듯 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죠. 결단력과 투지. 그리고 무언가 제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구조대에게도 접근했어요. 제 동생이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국 구조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층 703호였어요. 하지만 다른 팀들은 이미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구조대장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순한 네 마디였지만 그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약속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곧바로 사라의 아파트 잔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을 면밀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판할 점을 찾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이곳은 이미 독일팀이 확인했습니다. 생존자 없음으로 표시됐어요. 현장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장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집스러움이 그저 경험 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 과잉 대응하는군. 그렇게 생각했죠.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은 총 12명으로 적은 인원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장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고감도 음향 탐지기, 열감지 장비까지 최첨단이었죠. 하지만 제 안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본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한데 굳이 이런 최신 장비까지 필요할까?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고 믿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장 경험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 구조대는 세 개조로 나뉘어 작업했습니다. 첫 조는 건물 구조를 분석하고, 두 번째 조는 생존자 탐지에, 셋째 조는 안전 확보에 집중했죠. 서로 말은 적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맞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팀처럼. 현장 지휘관은 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통역 없이 영어로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는 세 개의 진입로를 확보할 겁니다. A라인은 이미 다른 팀이 확인했지만 B와 C라인은 아직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설명은 명확했어요. 군사적 정확함을 갖춘 브리핑이었죠. 제 선입견과는 달랐습니다. B라인이 703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불안정해 접근이 어렵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한국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소리.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초소형 탐침 카메라를 이용해 틈새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구조팀들은 점차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한국 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집요함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죠. 시간 낭비예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구조대장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씨 없다는 걸 확인하려면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함을 추구했죠. 한 명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한국 구조대는 여전히 사라의 아파트 잔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미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 상황이었죠. 현장에는 저와 한국 구조대만 남았어요. 이런 고집은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한 구조대원에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감정이죠. 구조대원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렌스 씨, 만약 당신이 저 잔해 아래 있다면 누군가 끝까지 찾아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선 정의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감이죠.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처음으로 제 편견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들이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세 번째 날에도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들의 장비는 점점 더 깊숙이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온 감지기와 초정밀 음향 장비로 미세한 신호를 찾았죠. 놀라운 건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12시간 넘게 작업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였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한 구조대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음향 탐지기가 미세한 소리를 감지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그 지점으로 모였죠. 이걸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말했어요. 더 정확한 장비가 필요해요. 구조대장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초음파 스캐너를 요청하세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내 동생은 살아있을까요? 거의 4일이 지났는데. 구조대장이 대답했습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아요. 그날 밤 한 구조대원이 피로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4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의료팀이 달려왔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쉬면 괜찮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정인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5일째 되는 날 아침 초음파 스캐너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장비였어요.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설치했죠. 스캐너 화면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생존자입니다. 기술자가 외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위치는 놀랍게도 703호 사라의 방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5일이나 지났는데 정말 누군가 살아있다니. 한국 구조대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직업적인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구하는 일이었죠. 생존자 발견 후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즉시 정밀 구조 모드로 전환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고 신중해졌죠. 자네가 불안정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구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현장은 극도로 위험했어요. 7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종이장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 구조대장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2개의 터널을 파겠습니다. A팀은 주 진입로를, B팀은 보조 진입로를 확보할 겁니다. 저는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구조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기다려주세요. 답답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저의 개입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제 동생이었으니까. 구조팀은 협소한 공간 속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례로 좁은 터널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특수 제작된 얇은 방호복을 입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진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3시간쯤 흘렀을까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존자 확인. 여성 30대 추정. 의식 있음.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살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제 발생. 콘크리트 블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입 불가능.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왔는데 이제 와서 실패한다고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장비를 집어들고 직접 나서려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구조대장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건 제 동생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장은 단호했어요. 로렌스 씨, 가족을 찾고 싶다면 우리를 믿으세요. 당신이 들어가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확신 같은 것이 있었어요.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구조대장은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특수 절단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의료팀 대기시키세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안을 찾았어요.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죠. 2시간 정도가 더 흘렀을까? 갑자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 변화. 구조물 붕괴 조짐. 모든 인원 대피하세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사라를 저 가까이에 두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구조대장이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마지막 시도합니다. A팀 특수 유압 장비 투입, B팀 붕괴 방지 지지대 설치, 3분 안에 생존자 구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어요. 구조대원들은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져 내릴 듯한 잔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기적적으로 무전기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존자 확보. 끌어올립니다. 지지대가 무너져요. 서둘러. 숨막히는 90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구름 속에서 2명의 구조대원이 누군가를 안고 나타났어요. 순간 붕괴음과 함께 통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3초 차이였어요. 먼지와 흙으로 뒤덮였지만 분명 살아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살아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의 몸에는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라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세심한지 보며 놀랐어요. 마치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다녔지만 그날처럼 감정을 쏟아낸 적은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부끄러움.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한국 구조대원 한 명이 제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을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군요. 구조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들에게 끝까지 찾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의료팀이 사라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한국 구조대원들은 조용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임무로 향했죠. 잠시만요. 제가 구조대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구조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오해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구조대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구조대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라 씨가 무사한 거예요. 그날 저는 단순히 동생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달았죠. 사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적인 생존이었죠. 119시간 동안 잔해 속에서 살아남다니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며 매일 사라를 돌봤어요. 그러면서도 튀르키예 전역의 구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나자 많은 국제 구조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죠. 여러 국가의 구조팀들이 하나둘씩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논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더 이상의 구조보다 복구와 재건에 집중할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구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생존자 탐색만 하는 게 아니라 피난민 텐트와 정리, 그리고 의료 지원 생필품 배급까지 도왔죠. 어느 날 저는 병원 인근 피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물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다른 팀들은 대부분 떠났는데 왜 아직까지 가지 않으신 거죠? 구조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구조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그들에게 임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신들 책임도 아닌데. 구조대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린 책임을 명령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정으로 배웁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요. 제가 과거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이 사실은 그들의 가장 큰 힘이었다는 거요.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 구조대가 새로운 임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나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에게 다가갔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나요? 네, 가지안테프 북부에 도움이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팀들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더 남아있느냐고 묻자. 구조대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떠나기엔 이릅니다.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함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죠.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구조대와 함께 가지안테프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지안테프에서 저는 한국 구조대와 함께 마을마다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항상 있었죠. 구조대원들은 현지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어요.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닌 마음의 치유까지 생각했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전문가로서의 거리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거리를 두면 진정한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껴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20년간 재난 현장에서 지켜온 전문가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장벽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이제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한국 구조대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구조대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로렌스 씨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단지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국 후 어느 날, 사라와 함께 우리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했어. 사라가 말했어요. 그냥 구조한 게 아니라 날 지켜준 거야.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이 계속 말을 걸었어. 내가 잔해 속에 있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곧 구해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나를 살게 했어.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지켜준 거였어요.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재난을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지진 발생 6개월 후 뉴욕에서 국제재난 대응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비서구권 최고 대응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 구조대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발표장은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제 동생의 생명을 구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처음에 편견과 한국 구조대와의 만남, 그들의 끈기, 사라의 구조,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변화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과 그 정으로 높은 업무 효과를 내는 구조대의 성과였어요. 한국인에게는 정이 있습니다. 정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이에요. 이 정의 개념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죠.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종종 효율성과 객관성만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대에게서 저는 다른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전문가란 기술과 마음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첫 번째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첫 번째로 구조에 도착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떠나는 내가 평생 기억하게 된 이름입니다. 한국.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날 저는 여전히 재난 대응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일해요. 매 상황에서 효율성만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다움도 함께 생각하죠.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구조대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해요. 살아도 완전히 회복해 다시 국제 구호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NGO와 협력하며 일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 구조대가 포기했다면, 만약 그들이 통계적 가능성만 따졌다면 사라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그 편견을 깨뜨릴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진심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정을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인의 정은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요즘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